옛날 어느 마을에 좀 모자란 사내 칠구가 살고 있었다. 칠구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눈치 코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마을에서 밝히기로 소문난 춘심이가 지나가다 칠구와 마주치는데 어머, 이게 누구야? 칠구 아니니? 아, 춘심아 씨, 안녕하셔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날이 좋아 거닐고 있단다. 그런데 칠구 너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나는데 내 듣기론 말이다. 코가 크면 다른 것도 크다던데 내 코가 아주 묵직하구나. 아, 제 코가 좀 크긴 하죠? 어머, 그러고 보니 발도 크네 커. 네, 제 몸의 끄트머리들이 좀 크긴 하죠? 그래, 지금 바쁘니? 나랑 물레방아로 좀 갈까? 물레방아는 왜요? 왜긴 왜야?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싫어요. 왜? 저번에 물레방아 지나가는데 봉선이 아줌씨가 덕만이 아재랑 들어가는 거 봤는데 서로 아이고 나 죽네 하더라고요. 나 죽이려고 그러죠? 안 돼요. 지는 안 속아요. 아이고 이런 멍청아. 그건 좋아서 죽는 거란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좋은데 왜 죽어요? 내가 그걸 너에게 공짜로 가르쳐 주려고. 그리하여 칠구는 춘심이와 물레방아로 가는데 그렇게 두 사람이 한 차례 격렬한 행사를 치른 후 어떠니 칠구야? 이제 좋아 죽는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너도 내 예상보다 더 크니 나도 매우 좋았어. 우리 종종 물레방아로 오자꾸나. 네, 아씨. 근데 말이야, 다음부터는 입을 헹구고 오너라. 다 좋은데 말이야, 너 뽀뽀할 때마다 입에서 똥냄새가 난다고. 그 말에 칠구가 웃으며 말하길 아, 그건 아씨 만나기 조금 전에 제가 발밑에 된장을 밟을 뻔했지 뭔가요? 그래, 조심하고 잘 보고 다녀야지. 근데 그게 왜? 그런데 다행히 제가 콕 찍어 맛을 보니까 말해요. 하마터면 진짜 똥 밟을 뻔했지 뭐예요? 김생원 집 막내딸이 시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친정에 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아무래도 시집살이가 고되어 그런가 보다 생각하여 한번 물어보았다. 그래, 얘야. 시집살이가 고되더냐? 그런 건 아니에요. 딸이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에 친정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그럼 이 서방이 속이라도 썩히더냐? 아니에요. 그럼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운 모양이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몸이라도 아픈 게냐?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아니요. 별로 아프지는 않은데 아랫배에 뭔가가 쌓여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깨름직해요. 너 그렇다면 임신을 한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랫배 속이. 그래? 그렇다면 큰일이로구나. 어머니는 벌써 딸의 몸에 태기가 있다니 이건 보통 큰 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랴부랴 의원을 불러 진맥을 보게 했다. 시집간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몸에 태기가 있다면 큰일인데 어디 잘 좀 살펴보시오. 그러나 의원이 아무리 진맥을 해보아도 딸의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임신도 아니고 아무런 병도 없습니다. 얘야, 임신도 아니고 병도 아니라는데 넌 왜 아랫배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애미한테 숨길 게 무엇이 있느냐? 어서 내가 걱정하는 걸 말해보거라. 그러자 딸이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신랑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올 때면 커다란 무만한 것을 달고 내 몸속에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작아져서 고추만해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줄어든 몫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것도 매일 밤마다 그랬으니 정말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했다.
허허, 그건 병이 아니니 아무 문제가 없소이다. 그래 얘야, 그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단다. 그나저나 무만한 것이라니 정말 부럽다 부러워. 옛날 어느 한 포졸이 마을을 순찰하다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여인이 밉지 않게 생긴 것을 보고는 갑자기 욕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여인이 뽕하고 방귀를 뀌는 것이었다. 포졸이 여인에게 다가가 아니, 어찌 함부로 방귀를 뀌는 것이오? 하며 여인을 흘겨보자 여인이 답하길 허구한 날 보리밥을 먹고 종일 김을 매는 사람이 방귀를 뀌는 것이 어찌 대수라고 탓하시는 것이요? 하니 포졸이 눈을 부릅뜨고 나무라기를 이거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먼. 방귀를 함부로 뀌는 여인을 관가로부터 잡아들이라는 분부가 있었소. 하고 여인의 소매를 잡고 끌고 가려 하자 여인은 겁을 먹고 기세가 꺾여 여러 말로 애걸하며 말하길 다른 곳에서도 방귀를 뀐 여자가 많이 있을 것이니 나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을 잡아가면 그 은혜가 클 것입니다. 하고 통사정을 하였다. 그러자 포졸이 네, 그럼 그대의 청을 들어줄 것이니 그대 또한 내 청을 들어주겠는가? 그렇지 못하면 관가로 잡아가겠소. 라고 하니 여인이 사양하지 않겠소이다. 그리하여 포졸은 여인과 함께 바깥의 후미진 데로 가서 한 차례 행방을 마친 다음 만족스럽게 돌아갔다. 다음 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포졸이 순찰하다가 마찬가지로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마침 그 여인도 뽕하고 방귀를 뀌는 것이었다. 옳지, 나도 한번 그 방법을 써봐야겠구나. 그런데 여인이 먼저 포졸에게 말하길 포졸날이 내 방귀를 뀌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어. 내 무엇이든 할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소. 그게 무슨 소리여? 내 방금 큰 소리로 방귀를 뀌었는데. 자, 어서 바깥 후미진 곳으로 갑시다. 그러자 포졸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네, 들어보니 그 소리는 방귀가 아니라 큰 것을 지린 소리 같은데 어서 뒤처리나 하시오. 하고는 급히 도망가 버렸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어떤 정승이 있었는데 생각이 깊어서 국가적인 큰일에만 관심을 가졌고 자질구레한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한 번은 집에 있으니 머슴 덕세가 앞에 와서 호소하기를 대감마님, 제가 장작을 다 패고 나서 조금 쉬고 있는데 사머리년이 와서 저보고 맨날 놀고 잠만 잔다고 시비를 걸어 서로 싸웠습니다. 사머리가 계속 저를 꾸짖으면서 잘난 체를 하니 하도 억울해서 대감마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옵니다. 사머리 좀 야단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를 들은 정승은 그래, 듣고 보니 내 말이 옳구나. 그러니 나가서 하던 일이나 계속하거라. 하고 달래어서 보냈다. 얼마 후 조금 전에 덕세와 싸운 사머리가 화가 잔뜩 나서 들어와 아뢰었다. 대감마님은 잘 모르셔서 그러시지만 덕세가 이 집에서 제일 게으른 게 사실입니다. 밤에 힘쓸 줄만 알지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다 못해 싸운 것이니 제 잘못이 아니고 덕세 잘못이옵니다. 그런데 그 덕세 말만 듣고 옳다고 하셨으니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승이 또한 말했다. 내 말도 옳으니 울지 말고 가서 일하거라. 옆에서 이러한 정승의 처사를 보고 있던 조카가 앞으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숙부님, 두 사람이 싸웠으니 한쪽이 옳으면 한쪽이 그른 것인데 어찌 양쪽이 모두 옳다고 하십니까? 이 말에 정승은 조카를 쳐다보고 말했다. 그래, 내 말 또한 역시 옳은 말이다. 그렇게 조카가 물러나고 잠시 후 의원에 갔다 온 부인이 대감 앞에 나왔다. 그래, 의원은 잘 갔다 오셨어? 무슨 병이라고 하더이까? 아니 글쎄, 내가 요즘 입맛이 없고
기운도 없는 것이 모두 다 양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 하더라오. 의원이 처방해 주길 이제부터 3일에 한 번씩 대감과 합방하여 양기를 채우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정승이 놀라며 말했다. 그 말은 옳지 않소. 그 놈은 분명히 돌팔이가 틀림없어. 내 그렇게는 못하오. 이에 부인이 화를 내며 야, 이놈의 영감탱이야. 부인이 아파 죽겠다는데 합방이 뭔 대수라고? 내 당신이 일이 나올 줄 알고 이미 덕수에게 부탁해 놨으니 그리 아시오. 이 말에 정승은 부인을 쳐다보며 그 말은 옳소. 옛날 중국의 어떤 남자가 산길을 가다가 빛바랜 백골 하나를 발견했다. 남자는 무덤도 없이 떠도는 망자의 처지가 안타까워 백골을 양지 바른 곳에 묻고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이름 모를 망자는 이제 그만 편히 쉬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남자가 그날 밤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겁에 질린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자 어느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라고 하옵니다. 비라니? 비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소저 양귀비라 하옵니다. 자칭 양귀비라는 여인이 말했다. 안녹산의 난으로 뜻하지 않게 봉변을 당해 사냐에 버려진 지 벌써 수십 해. 무덤 하나 없이 떠돌다가 오늘에서야 겨우 서방님을 만나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자 이렇게 왔사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양귀비에게 몇 번에 걸쳐 극진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의 귀에도 들어갔고 친구는 그 일이 너무 부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 절세미녀 양귀비라니 부러워 죽겠네. 그래서 혹시 자기한테도 그런 행운이 불러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숲속을 헤매어 다니다가 마침내 돌무더기 사이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있던 백골 하나를 발견하였다. 남자는 친구와 마찬가지로 그 백골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백골의 인자가 나타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연기가 피어오르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남자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당신은 뉘신데 이 아심한 시각에 남의 집에 나타난 것이오? 비라고 하오. 비라니 설마 절세미녀 양귀비시오? 아니요. 나는 장비라고 하오. 아니 장비라니요? 당신 같은 대장군께서 어찌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네, 일찍이 오나라와의 싸움에서 패해 죽임을 당해 백골이 묻힐 자리를 찾지 못하여 이리저리 떠돌던 차에 오늘 귀공께서 신이 나를 장사 지내주셨소. 그래서 그 신세를 갚고자 네 이렇게 달려왔소. 자, 그럼 어서 시작합시다. 시작하다니요? 뭘 시작한단 말입니까? 겁낼 것 없소. 내 오늘 밤 최선을 다해 극진히 서비스해 드리리다. 그렇게 남자는 바라던 대로 생애 최고의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나무꾼 춘삼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다. 아이고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데 이를 어쩐냐. 춘삼이가 연못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퍼엉하고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은 춘삼이에게 물었다. 이 금도끼가 너의 도끼가 맞느냐?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춘삼이는 정직하게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이 은도끼가 너의 도끼가 맞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정직한 지고 내 너에게 이 도끼를 모두 다 주겠노라. 춘삼이는 정직하게 말한 대가로 산신령에게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모두를 선물로 받았다. 이게 웬 떡이냐?
역시 사람은 나처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온 춘삼이에게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바로 그거야. 며칠 후 춘삼이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그 연못으로 다시 갔다. 그리고 부인을 밀어 연못에 빠뜨려 버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산신령이 나타나 춘삼이에게 물었다. 이 여자가 너의 부인이냐? 그 여자는 제 마누라가 아닙니다. 춘삼이는 이번에도 정직하게 대답했다.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 잠시 있다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나와 또 물었다. 그럼 이 여자가 너의 부인이냐? 그 여자도 제 마누라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산신령이 말했다. 아주 정직한 지고 내 상으로 너의 진짜 부인과 내 사랑스런 두 딸을 모두 너에게 줄 터이니 데려가 잘 살도록 하여라. 그렇게 산신령과 춘삼이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인자하고 자비로운 의원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을에서 덕망이 높았고 의술도 뛰어나 따르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을 쓸고 있는 칠보기를 보았는데 인상이 좋지 않아 불러 물른대. 예, 칠보가 이리 좀 와보거라. 예, 의원 어른, 무슨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너 무슨 일 있느냐? 요즘 들어 안색이 왜 그러느냐? 무슨 병이라도 있는 것이냐? 내가 한번 진찰해 주랴. 의원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 같은 건 없습니다. 괜찮으니 어서 말해보거라. 그게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올해 18 창가갈 나이인데 글쎄 아랫도리에 아직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몇 감으로 내과도 못 나가고 돌쇠 놈이 아직 어린 아이라고 놀리기도 하고요. 아, 그렇구나. 창피해 말거라. 그건 병이 아니다. 사람마다 조금 빠르고 늦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 걱정된다면 고칠 방도가 있느니라. 정말이십니까, 의원나리? 그럼 창고에 가서 이 약초를 갈아서 물에 섞어 매일 밤 자기 전 털이 없는 그곳에 바르도록 하여라. 그럼 털이 예쁘게 잘 자라날 것이니라. 네, 의원 어른 감사합니다.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보름 후 의원님 말씀대로 하니 정말 털이 자라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창피하지 않고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자신감 잃지 말고 다니거라. 네가 일도 잘하고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네, 알겠습니다. 의원 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칠보기는 자리를 뜬다. 허허, 고울리게 때부터 봤는데 벌써 털이 날 나이가 되었다니 세월 참 빠르구나. 그때 여종 사머리가 보이는데 예, 사모라. 아까 안 사람이 너를 급히 찾던데 어서 가보거라. 네, 안방마님이 저를 찾으신다고요? 아니, 그런데 너 얼굴이 왜 그러느냐? 무슨 병이라도 있느냐? 아니요, 저는 건강한데요. 그래, 그럼 만나는 남자라도 있느냐? 아니요, 전 남정네 손 한번 못 잡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알겠다. 가보거라. 이때 안방마님이 달려오는데 아니, 사머리 이것이 왜 불러도 안 오는 게야? 그것보다 여보 영감 큰일이 났어, 큰일이. 아니, 그래 무슨 일이요? 호들갑 떨지 말고 천천히 말해보시오. 아니 글쎄 내 손이 손이 뭐 어쨌단 말이오? 이것 좀 보시구려. 내 손이 원숭이 손이 되어버렸어. 옛날 조정 대신 김대감과 박대감은 이웃에 살면서 매우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둘 다 나이가 들어 늙으니 두 대감 모두 수염과 머리에 흰털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대감은 흰털이 날 때마다 뽑아 수염과 머리가 검어 보였고 김대감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머리와 수염이 모두 희었다. 어느 날 머리가 검게 보이는 박대감이
허연 김대감을 보고 말하기를 나처럼 흰털을 뽑으면 5가지 이로움이 있다네. 첫째는 늙어 추한 모습을 숨길 수가 있고, 둘째는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며, 셋째는 그리하여 아내와 첩을 즐겁게 해줄 수가 있고, 넷째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다섯째로 그래서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이런 5가지 이로움이 있다네. 이 말을 들은 백발의 김대감이 반박하기를 자네의 말은 틀렸네. 몸에 난 털을 뽑는 것은 신체를 손상하는 것으로 불효에 해당하며, 나이를 숨기는 것은 임금을 속이는 것이니 불충일세. 그리고 처첩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음탕함이요,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아첨이 되네. 또한 늙었는데도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은 욕심이 많은 것에 해당하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겉모양은 숨겨도 나이를 어찌 속이겠는가? 몸이 늙어 기운이 없는데 머리털만 검다고 거시기가 말을 잘 듣겠는가? 염라대왕이 나이에 따라 잡아가는 것이지 어디 머리털을 보고서 허연 사람만 잡아간다고 하던가? 이에 박대감이 다시 말하길 하지만 이 사람아, 만약 자네와 내가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사랑을 다투게 된다면 그 여인이 머리가 허연 노인으로 보이는 자네를 상대하겠는가? 아니면 젊은이로 보이는 나를 상대하겠는가? 어디 한번 대답해 보게나. 그래, 그 말은 그럴듯하네 그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 말하길 서방님, 여기서 뭐하고 계셔요? 얼른 저희 집으로 가셔서 또 저를 즐겁게 해주시지요. 박대감은 이를 보고 이상히 여기는데 이에 김대감이 웃으며 말하길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검더라도 자네의 새끼손가락만한 물건보다는 무만한 내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는가? 옛날 어떤 사내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게 되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김칠복이라고 하옵니다. 그래, 어디 보자. 너는 착하게 살지 못했으니 전생에 지은 업보로 인해 당나귀로 환생하거라. 그렇게 사내는 당나귀로 변하고 말았다. 염라대왕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한 번도 남을 괴롭히거나 물건을 훔친 적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 너는 전라도에 사는 나이 70의 김칠복이가 아니더냐? 아닙니다. 저는 강원도에 사는 나이 40의 김칠복입니다. 이거 참 미안하게 되었구나. 사람을 착각하여 잘못 데려왔구나.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켜 줄 테니 시체를 장사하기 전에 얼른 다시 돌아가도록 하여라. 이에 사내는 크게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니. 그렇게 살아난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그날 밤 부인과 뜨거운 밤을 보내려는데 염라대왕이 너무나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사내의 거시기가 당나귀의 거시기 그대로 변하지 않은 것이었다. 여보, 큰일 났소. 내 다시 지옥으로 가서 거시기를 바꿔와야겠소. 아무래도 이것이 너무 크니 불편하단 말이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적극적으로 만류했다. 안 돼요. 다시 가면 틀림없이 염라대왕이 당신을 잡아서 다시 안 보내줄 거예요. 라고 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니까 고통이 심하겠지만 제가 좀 참아볼 테니 그냥 살자고요. 옛날 어느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언제부턴가 돌사자상 하나가 근엄하게 서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돌사자상이 있는 바위 밑으로 수처녀가 지나가면 아래로 뛰어내려와 수처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수처녀가 틀림없군. 그래서 과거가 있는 여자들은 이 바위 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무척이나 꺼리게 되었다. 부슬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결혼을 앞둔 한 쌍의 연인이 그 바위 밑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자는 이미 과거에 전력이 있던 여자로 사자상의 소문을 알고 있어서 그곳을 피해가고 싶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여자는 속으로 난 떳떳해.
젊었을 때 한두 번 그 짓 안 해본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지나갈 때 얼굴을 잘 가리면 분명히 수처녀인 줄 알 거야. 그러면서 그 바위 밑을 막 지나치는데 갑자기 바위 위에 서 있던 돌사자가 밑으로 뛰어내려와 포효했다. 여자는 깜짝 놀랐지만 돌사자가 자기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하는 것처럼 들렸다. 분명하진 않지만 여자가 듣기에 당신은 수처녀라고 하는 것 같았다. 너무 기쁜 나머지 여자가 예비 신랑에게 말했다. 당신 분명 들었죠? 들었죠? 글쎄, 뭐라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여자가 그렇게 말하고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돌사자가 다시 말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그 바위가 더럽게 미끄럽네.